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가족이 내가 죽어가는 순간에도 뒤에서 칼을 꽂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올해 69세 김명희입니다. 69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봤지만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들같이 믿었던 사위가 딸이 암으로 투병하는 그 힘든 시간에도 저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픈 중에도 믿을 사람은 사위뿐이었는데 제가 깨달은 건 진짜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니라 배신이라는 거였어요. 서울 노원동 오래된 주택에서 저는 홀로 지낸 지 벌써 몇 년째예요. 사업에 성공한 남편 덕분에 유복하게 살아왔던 저는 5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어요. 남편이 떠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이 세상에서 저와 같은 숨을 쉬던 유일한 혈육이자 제 삶의 전부였던 사랑스러운 딸 지혜마저 하늘로 보냈으니 그 지옥 같은 시간에 저에게 남은 것이라곤 그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뿐이었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슴 한편이 시리고 저녁이면 외로움이 물밀듯 밀려와서 이 낡은 집을 가득 채우곤 했어요. 세상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로 북적거리는데 제 시간은 그들이 떠난 그 슬픈 순간에 멈춰버린 것 같았어요. 애써 평온한 척하며 버텼지만 밤이 되면 그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베개를 적시기 일쑤였어요. 따뜻한 밥상 한 번 차려주지 못했다는 자책감, 병 들어가는 딸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는 회한,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서 저를 짓눌렀어요. 저희 딸 지혜는 참 예쁘고 밝은 아이였어요. 웃음소리가 마치 종소리처럼 맑고 고왔거든요. 저희 삶의 전부이자 빛과 같은 존재였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그런 딸에게 꽃다운 나이에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꿈이 가득했던 지혜에게 3년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유방암 말기 판정이라는 절망적인 단어가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줄 알았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 하필 우리 지혜에게 이런 시련이 닥쳐왔을까? 밤새도록 베개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딸은 점점 말라가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제 눈으로 봐야만 하는 엄마의 심정은 마치 날카로운 칼로 심장을 저미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그 옆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그 가늘고 지친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뿐이어서 더욱 가슴이 아팠어요. 차라리 제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이 고통을 제가 대신 짊어질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 저한테 큰 위안이 되어 주었던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제 사위 재영이었어요. 딸의 남편으로서 그는 지혜 옆에서 그림자처럼 머물면서 헌신적으로 간병했어요. 그의 눈빛은 늘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항상 섬세했거든요. 병수발은 물론이고 늘 지혜의 곁을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딸한테 웃음을 주려고 애썼어요. 지쳐가는 딸의 얼굴에도 재영이가 옆에 있을 때만큼은 고통을 잠시 잊은 듯 화사한 미소가 피어났던 게 생생하게 기억나요. 재영이가 있어서 지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덜 아플 수 있었겠구나. 저는 그런 재영이를 보면서 깊이 고마워했고 제 딸을 이렇게까지 보살펴주는 사위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어서 진심으로 감동했어요. 그 보살핌 덕분이었을까요? 내 딸 지혜는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엄마 괜찮아요. 재영 씨가 옆에 있어서라는 말을 남기면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어요. 재영이는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 되었고 저는 그를 진심으로 아끼고 믿으면서 저의 모든 사랑을 줬어요. 그를 아들처럼 아니 아들보다 더 귀하게 여겼거든요. 하지만 삶이란 참으로 잔인하더라고요. 딸을 잃은 슬픔이 채기도 전에 저한테도 또 다른 거대한 비극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저 역시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는 췌장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이었어요. 의사는 치료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했지만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딸과 비슷한 운명에 처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유일한 혈육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홀로 남은 제가 이제 제 몸마저 병마에 시달려야 한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저를 덮쳤어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더라고요.
그저 이대로 빨리 세상을 떠나서 먼저 간 남편과 지혜 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만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저는 이 모든 슬픔과 고통 속에서 홀로 고립될 운명인가 싶어서 서러움에 북받쳤어요. 멍하니 침대에 누워서 한참을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고 겨우 몸을 일으켜서 딸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혜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옷가지들, 즐겨 읽던 낡은 책들, 결혼식 때 사용했던 아름다운 면사포,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들어준 작은 뜨개, 인형까지 소중했던 작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쓸어보면서 또다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어요. 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후벼팠어요. 그 중에 딸이 늘 소중히 들고 다니던 오래된 휴대전화가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딸이 엄마한테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도 있을까? 마지막 한마디라도 듣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화면에는 엄마의 생일이라는 잠금 화면이 보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 생년월일 내 자리를 조심스럽게 눌러보니까 맙소사. 잠금이 스르륵 풀리는 게 아니겠어요? 지혜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를 생각했었나 봐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잠금 해제와 동시에 화면 가득 저는 차마 믿을 수 없는 사진들을 발견했어요. 사위 재영과 낯선 젊은 여인의 다정한 모습들이었어요. 단순한 지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다정하고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수십 장, 아니 100장도 넘어 보였어요.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마치 사진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어요. 사진첩의 맨 위에는 재영이가 그 젊은 여인의 허리를 다정하게 감싸고 환하게 웃는 사진이 있었고, 바로 아래에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서 와인잔을 기울이는 모습도 보였어요. 심지어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서 잠든 듯한 사진까지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사진 속에서 저는 그 여인이 재영이가 운영하던 치과에서 일하던 간호사라는 걸 문득 떠올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도대체 이런 사진들이 왜 우리 지혜 폰에 있는 거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어요. 제 세상이 두 번째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딸 지혜가 병마와 싸우면서 마지막 숨을 쉬고 있던 바로 그 힘겨운 시간 속에서 재영이는 감히 다른 여인과, 그것도 딸의 죽음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런 추악한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제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많이 찢어지는 것을 넘어서 산산조각이 나서 바스러지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아들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재영, 그리고 그가 저와 딸한테 보여주었던 모든 헌신적인 모습들이 마치 한순간에 사라지는 허상처럼 느껴졌어요. 그 모든 따뜻한 말과 행동들이 단지 가면이었던 건가? 내 딸 지혜는 그렇게 재영이를 믿고 편안히 눈을 감았을 텐데, 저는 사위 재영이를 그렇게나 아끼고 의지했는데, 이 모든 것이 저와 죽은 딸을 우롱하는 기만이었다는 생각에 분노와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 도대체 제 딸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휴대전화 속 사진들이 저한테 말하려는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게 남은 시간을 걸고라도 딸의 한을 풀어주리라 다짐했어요. 비록 제 몸도 췌장암 진단을 받아서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이대로 무너져 내릴 수는 없었어요. 아픈 몸으로라도 저는 제 딸의 억울함을 딸이 지고 갔던 그 말 못할 한을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어요. 그게 제가 딸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음을 굳히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딸한테 가장 절친했던 친구 민이었어요. 지혜는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늘 민이랑 의논하곤 했거든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이한테 연락했어요. 손끝이 저렸고 전화 너머에서 들려올 소식이 두려웠어요.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진실일까? 혹시 제가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앞섰어요.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사위 재영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난 이상, 더 이상 믿을 사람도 기댈 곳도 없었거든요. 오직 미니만이 제 딸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미니는 저를 보자마자 그렁그렁한 눈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미니도 지혜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저와 같았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사위 재영 이야기를 꺼내자 미니는 주저하는 것 같았어요.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그게 하면서 말끝을 흐리는 미니를 보면서 저는 직감했어요. 아, 내 짐작이 틀리지 않았구나. 지혜한테 분명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구나. 저는 애원하는 심정으로 한 엄마의 마지막 절규처럼 미니한테 간곡히 부탁했어요. 미니야, 지혜의 마지막 순간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아픔으로 가득했던 건 아닌지? 엄마는 그걸 꼭 알아야겠어. 지혜가 너한테만 털어놓았던 이야기가 있다면 제발 숨기지 말고 나한테 말해줘. 제 진심이 미니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미니는 길게 한숨을 쉬더니 마침내 감춰왔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했어요. 미니 입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은 제 가슴에 또 다른 비수로, 아니 이제는 돌덩이로 박히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사실 지혜가 재영 씨와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완전히 백지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제 딸이 모진 병마와 싸우면서 죽어가는데 그 힘든 와중에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재영이가 딸 옆에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보였던 모든 게 다 거짓이었다니. 미니는 지혜가 재영이의 외도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털어놨어요. 몸의 고통도 감당하기 힘든데 남편의 배신까지? 그래서 지혜가 이혼 소송을 위해 증거를 몰래 모으고 있었다고 했어요. 사실 제가 지혜한테 사설 탐정을 고용해보라고 조언했어요. 지혜 혼자서는 몸도 힘들고 재영 씨를 감시하기 어려우니까요. 지혜가 그 조언을 듣고 몰래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재영이의 외도 현장을 증거로 수집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딸이 그 모진 암과 싸우는 와중에도 남편의 배신이라는 더 큰 상처 속에서 혼자 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타 들어가는 것 같았고 제 머리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제가 알고 있던 사위 재영이의 헌신적인 모습은 그저 저를 속이고 딸을 기만하기 위한 추악한 가면에 불과했던 거예요. 재영이는 딸을 보살피는 척하면서 뒤로는 다른 여자와 깊고 은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어요. 제 눈으로 그를 믿었던 제가 한없이 바보 같고 어리석었어요. 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재영 씨는 지혜가 아픈 몸으로 힘들어할 때 그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지혜가 병원에서 화장실 가다가 우연히 들었대요. 재영 씨가 병원 복도에서 그 내연녀랑 통화하면서 어차피 시간 문제야. 곧 자유로워질 거야 라고 하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미니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재영이가 이혼당하기 싫어했던 이유는 지혜가 세상을 떠나면 생명, 보험금과 모든 재산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헌신적인 남편 역할을 연기했던 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어차피 시간 문제야. 그 지독하게 비열한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그리고 제 딸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놨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착하고 다정한 사위라고 믿었던 재영이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다니. 죽어가는 우리 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정을 생각하니 모멸감과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얼마나 힘들고 처참했을까? 눈앞이 캄캄하고 숨쉬기조차 어려웠어요. 더욱이 가슴 아팠던 건 지혜가 이 모든 사실을 저한테 끝까지 숨겼다는 거예요. 미니는 지혜가 엄마가 충격받으실까봐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려 했다고 털어놨어요. 암 투병으로 고통받던 딸이 엄마한테 슬픔을 안겨줄까봐 남편의 외도 사실까지 감추고 그렇게 외롭게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니? 지혜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엄마를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 고통보다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더 걱정했던 거죠.
그런 딸의 마음을 뒤늦게 알게 되니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미안하고 너무 괴로웠어요. 엄마로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위의 가면에 그대로 속아 넘어갔던 제가 얼마나 바보 같고 딸을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했으면서 재영이를 감사하며 고맙다고 말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니까 제 세상이 또다시 무너져 내렸어요. 췌장암 진단을 받았을 때도 충격이었지만 이건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 딸의 한을 반드시 풀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딸이 이혼도 못하고 그 아픈 마음을 가슴에 묻은 채 세상을 떠났을 생각을 하니까 어떤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평생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복수라는 것을 계획하게 된 거예요. 평생 남에게 해 한 번 해본 적 없는 제가 복수라는 단어를 제 입에 담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하지만 제 딸을 처참하게 만들고 저를 속이고 기만한 그들에게 저는 똑같은 고통을 되갚아 주리라 결심했어요. 그 순간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평생 착하게만 살던 김명희는 그날로 사라졌어요. 이제는 딸을 위해 복수하는 어미가 될 거예요. 선량함이 온몸으로 퍼져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와도 죽음의 문턱에서 사경을 헤매게 되어도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과 맞서 싸울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제 딸 지혜가 하늘에서 편안히 눈 감을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마음속에 이전과는 다른 감정이 생겨났어요. 더 이상 슬퍼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그들이 제 딸에게 했던 짓을 똑같이 되돌려줄 차례였어요. 지혜야, 조금만 기다려다오. 엄마가 반드시 너의 원한을 갚아줄 테니. 민희가 떠나고 나서 저는 그날 밤 한잠도 잘 수 없었어요. 지혜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그 끔찍한 시간들. 남편의 배신과 죽음의 공포를 동시에 견뎌야 했던 딸을 생각하니까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지혜가 왜 마지막에 재영 씨가 옆에 있어서라고 말했는지 그건 안심한다라는 의미의 말이 아니었어요. 저에게 보내는 경고였던 거죠. 엄마 조심하세요라는. 그 순간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이 제게 어떤 연기를 해도 속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도 그들보다 더 완벽한 연기를 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끄집어낼 거예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 딸이 못다한 그 일을 엄마가 대신 해줄 거예요. 재영이가 제게 보여준 모든 친절과 헌신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정말 역겹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꾹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평소처럼 웃으면서 고맙다 재영아 하면서도 속으로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할 때가 온 거예요. 우선 재영이의 재정 상태를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치과를 운영하는 꽤 성공한 의사 같았지만 사람이란 겉모습만으론 알 수 없잖아요. 변호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아볼 방법들을 찾아봤어요. 며칠 밤낮을 고민하면서 지혜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지혜 친구들한테도 조심스럽게 재영이 재정 상황을 묻는 척하면서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었죠. 그리고 마침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게 됐어요. 재영이가 불법 인터넷 도박에 깊이 빠져서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번듯하고 인자해 보이던 사위 재영이가 설마 도박을 하지만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보니까 그 소문이 사실이더라고요. 치과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어요. 도박에만 정신이 팔려서 치과 일에는 소홀했을 게 뻔하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재영이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는지, 왜 지혜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냉정할 수 있었는지. 아마 그에게는 아내의 죽음조차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보였을 거예요. 지혜가 죽으면 생명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빚에 쩌들린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자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픈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면 이 모든 계획이 어긋나니까 지혜에게 가식적으로 헌신적인 남편 행세를 했던 거였어요. 전 바보같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죠. 그리고 저를 잘 보살펴 두면 나중에 저한테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계산했을 수도 있어요.
자식 없는 홀로 된 늙고 힘없는 장모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여자와의 관계도 결국은 현실 도피였을 거예요. 빚의 압박을 받고 아내는 죽어가고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젊은 간호사와 있을 때만큼은 그 모든 걸 잊을 수 있었겠죠. 아니면 이미 지혜와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아내는 죽을 거니까 미리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거죠. 그 모든 추악한 행동들이 결국은 다 돈 때문이었던 거예요. 돈에 쫓기니까 인간성도 잃고 죽어가는 아내조차 짐으로 여기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점을 이용해서 복수를 계획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바로 돈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를 덫으로 끌어들일 미끼를 만들어야 했어요. 사위 재영한테 전화를 걸어서 평소처럼 걱정하는 목소리로 집으로 불렀어요. 재영이는 제가 부르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왔어요. 제가 아직 재산이 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혹시 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달려온 거겠죠? 그는 저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극도로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얼마 전에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췌장암이래.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모양이야. 보고 싶은 딸에게 갈 날도 머지않았어. 재영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겉으로는 슬픔과 걱정을 내비치려고 애쓰는데 그 속에는 계산적인 빛이 스쳐 지나가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어요. 내가 자식도 없고 가진 거라곤 조금 남은 재산이 있는데 이걸 세상 떠나기 전에 나에게 제일 잘해주는 사람한테 물려주고 싶어.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재영이의 눈에 욕심이 번뜩이는 걸 똑똑히 봤어요. 마치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입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죠. 겉으로는 어머니 그런 말씀을 아며 걱정하는 척했지만 저는 그 가면 뒤에 진짜 욕심을 똑똑히 봤어요. 아, 제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구나 싶었죠. 며칠 후에 재영이가 한 젊은 여자와 함께 제 집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를 돌봐드릴 우리 병원 간호사입니다라고 소개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딸 휴대폰에서 봤던 바로 그 내연녀였어요. 사진 속에서 재영이 허리에 다정하게 팔을 두르고 웃던 바로 그 여자였죠. 그러면서 제가 그들의 관계를 모르는 줄 알고 우리 간호사가 더없이 정성껏 보살펴 드릴 겁니다. 제가 직접 교육시킨 실력 있는 친구예요라며 축혀 세우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지만 겉으로는 그래 고맙구나 하고 힘없이 웃어 보였어요. 그들은 저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행동했어요. 제 몸이 약하다면서 치과는 다른 의사에게 맡기고 본인이 직접 제 병간호를 하겠다고 자청했어요. 심지어 편찮으시니 제가 밤낮으로 모시겠습니다라며 아예 제 집에서 살겠다고 나섰죠. 겉으로는 마치 천하의 효자 사위인 것처럼 저를 위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진짜 목적이 제 재산이라는 건 뻔히 보였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마치 정신이 혼미한 노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방금 먹은 식사를 잊어버린 척하고 아침은 언제 먹어? 하고 물었어요. 가끔은 재영이를 남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엉뚱한 날짜를 오늘이라고 우기도 했죠. 어느 날은 일부러 돈 봉투를 장롱 깊숙이 숨겨뒀다가 내 돈이 어디 갔어? 누가 훔쳐갔나? 하며 소란을 피웠어요. 그때 그들의 반응을 살폈는데 재영이가 살짝 웃음을 참는 게 보였고 그 여자는 눈을 굴리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들은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두 사람이 키득키득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죠. 완전히 정신이 나갔네. 이거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는데. 와 같은 말들이 새어나왔어요. 밤이 되면 그들의 본색이 더욱 드러났어요. 제가 잠든 척하고 있으면 두 사람이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참에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빼돌리자, 빨리 처리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연기할 거야? 하는 대화가 귓가에 속삭 들어왔어요. 그들은 제가 아프고 힘들다는 핑계로 아예 제 집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저를 친절하게 돌보는 척하면서 밤에는 제 서랍을 뒤지고 통장을 찾고 중요한 서류들을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봤어요. 밤마다 침실 문틈으로
그들이 재산 목록을 메모하는 모습. 계산기를 두드리며 무언가 열심히 계산도 하고 있었어요. 미니가 몰래 설치해준 녹음기에는 상가가 얼마, 노원동 집이 얼마, 예금이 얼마 하는 그들의 음흉한 대화가 다 담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재영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요즘 정신이 많이 혼미하시니 노원동 집 관리가 어려우시겠어요? 실수로 사기라도 당하시면 큰일이니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법적으로 제 명의로 옮겨놓으면 안전할 거예요. 저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죠. 속으로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지만 말이에요. 생각해보니 제가 재영이한테 준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사위 치과가 들어있는 상가 건물도 제 것이었거든요. 딸이 치과 의사와 결혼한다고 하니 너무 좋아하며 상가의 자리를 무상으로 내주고 개업 자금까지 대줬던 거였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사위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재영이가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어머니 병원비 처리하는 서류예요. 여기만 사인해 주시면 돼요라고 하면서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이게 뭐야? 잘 모르겠네 하면서도 병원비 서류라고 하니 그러려니 하고 사인을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제 소유의 상가 매매 위임장이었어요. 그 뒤로도 관리비 세금 처리 등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저를 속여 여러 서류에 서명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며칠 뒤 미니가 급히 연락이 왔어요. 제 상가가 매물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연히 부동산 앱을 보다가 상가가 매물로 올라온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재영이가 실제로 제 재산을 팔려고 진행 중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이미 미니와 함께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날 미니가 알려준 변호사에게 달려가 증거 보전 신청을 했죠. 제 재산이 팔리기 전에 모든 걸 동결시키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딸이 생전에 목숨 걸고 모아둔 외도 사진 탐정 자료, 재영이 막말 녹음 등 증거들을 모두 변호사에게 넘겼어요. 변호사님이 증거들을 보시더니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즉시 고발하겠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수사가 시작됐어요. 재영이와 그 내연녀는 처음엔 모든 걸 부인했지만 제가 모아둔 증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녹음 파일에서는 그들이 제 재산을 나누는 대화가, CCTV에서는 재영이가 제 도장을 몰래 가져가는 모습이, 그리고 딸이 모아둔 탐정 자료에서는 그들의 불륜 증거가 낱낱이 드러났어요. 법정에서 모든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어요. 판사님 앞에서 재영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그 여자는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소용없었죠. 재영이는 결국 사기죄와 문서 위조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내연녀도 공범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 처음에 저는 단순히 복수하고 싶었어요. 돈 때문에 저를 간호한다며 집에 들어와 사는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 과정에서 딸의 한을 풀어줄 실마리를 찾으려 했죠. 하지만 막상 모든 게 끝나고 보니 제가 특별히 뭘 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치매 연기를 하며 지켜보고 있는 동안 그들이 스스로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탐욕의 눈이 멀어 제 재산을 빼돌리려다 결국 자멸한 거였죠. 그 결과 치과는 하루아침에 평판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데 바람 피우고 장모 재산까지 가로챈 파렴치한 치과 의사라는 소문이 동네를 휩쓸었고 환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씩 떠나갔어요. 제가 증거보전 신청을 해둔 덕분에 팔려던 재산들은 모두 동결됐고 빼돌린 돈 중 일부는 재영이가 이미 도박에 탕진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내연녀 또한 환자도 없는 치과에서 더 이상 일할 수도 없었고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쫓겨나듯 떠나야 했어요. 재영이의 도박빚까지 세상에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욱 처참해졌어요. 가족들은 그를 완전히 외면했고 친구들도 동료들도 등을 돌렸어요. 결국 재영이는 모든 걸 잃었어요. 치과도 재산도 사람들의 신뢰도 심지어 가족까지. 그 내연녀마저도 그를 떠났고 완전히 고립된 채 혼자 남겨졌죠. 제가 원했던 건 바로 이거였어요. 딸 지혜가 겪었던 그 외로움과 배신감을 재영이도 똑같이 느끼게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지혜야, 엄마가 너희 원수를 확실하게 갚아줬어. 사실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저 그들이 제 사랑하는 딸 지혜에게 했던 짓에 대한 그 잔인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뿐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걸 충분히 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추악한 탐욕과 배신이 세상 사람들한테 낱낱이 드러났으니까요. 통쾌했냐고요? 글쎄요. 아마 한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추락하는 걸 보면서 딸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주었다는 기분은 느꼈어요. 하지만 막상 모든 게 끝나고 나니까 제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허탈함이랑 더 깊은 공허함만 밀려들었어요. 딸의 복수를 위해서 살아왔던 제가 이제 뭘 위해서 살아야 할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나 원했던 복수였는데 제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답을 못 찾은 질문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과연 우리 지혜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 모든 것이 끝난 지금 저는 아픈 몸으로 좁고 오래된 집에 혼자 남겨졌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니까 달은 휘영청 밝은데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어두웠어요. 지혜야, 엄마가 반드시 너의 한을 풀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딸의 영혼을 위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끝나고 보니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재영에 대한 증오보다는 지혜에 대한 애틋함이었어요. 그리고 딸이 그 모진 배신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났어요. 저는 지혜의 유품을 다시 꺼내 들었어요. 그 작은 손때 묻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쓰어보면서 딸의 마지막 채취를 느껴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딸의 흔적들을 더듬고 또 더듬던 그때였어요. 지혜 휴대전화 그 비밀 폴더 안에 제가 미처 듣지 못했던 또 다른 음성 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엄마 혹시라도 이 메시지를 듣게 될 때쯤이면 전 엄마 곁에 없겠지요. 지혜의 목소리였어요. 비록 힘들고 갈라지는 목소리였지만 제 사랑스러운 딸의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저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로 딸의 목소리에 집중했어요. 재영 씨가 절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정말 많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저한테 그리고 엄마한테 그럴 수 있는지 세상이 다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보다는 슬픔이 그리고 마지막까지 절 사랑해주고 키워주신 엄마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커지더군요. 딸이 담담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지혜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얼마나 깊은 상처를 안고 살다 갔는지 그제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가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나왔어요. 딸은 제가 겪은 아픔보다 몇 배나 더 큰 고통을 혼자서 감당했던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엄마,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을 재영 씨에 대한 분노로 허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엄마랑 함께 행복하게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재영 씨 일을 감추고 싶었어요. 제가 아프다는 사실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힘드셨을 테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했어요. 딸은 마지막까지 저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걱정할까봐 그 모진 배신까지 혼자서 감당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애틋하고 깊은 마음 앞에서 제 복수심은 한없이 작아지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제 복수는 딸을 위한 게 아니라 딸을 지켜주지 못한 못난 엄마의 후회를 달래기 위한 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딸의 마지막 배려는 제 가슴을 무너뜨리면서도 동시에 가장 따뜻하게 감싸 안는 위로가 됐어요. 제 딸은 정말 어른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현명한 영혼을 가졌던 거죠. 마지막으로 딸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엄마, 정말 고마웠어요. 다음 생에도 꼭 엄마의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엄마 사랑해요. 딸의 목소리는 거기서 끝났어요. 짧고도 긴 메시지였어요. 딸의 마지막 메시지. 그 짧고도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제가 품어왔던 모든 서운한 마음, 배신감에 대한 분노, 그리고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상처가 마치 꽁꽁 얼어붙었던 얼음이 따뜻한 햇볕에 녹듯이 사르륵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아, 우리 지혜는 정말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한 곳에서 쉬고 있겠구나 하고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혹시라도 지혜가 나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하고 마음속으로 품었던 모든 미안함과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까지도 지혜가 엄마, 이제는 엄마 자신을 용서하고 편안하게 지내세요 하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제야 비로소 우리 딸이 하늘에서 저를 온화한 미소로 내려다보며 엄마, 이제 괜찮아 하고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저한테 복수가 아닌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그 음성 파일을 듣고 난 후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딸은 저한테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남은 삶을 오직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그래, 지혜야, 엄마 이제 울지 않을게. 너희 사랑을 기억하고 남은 삶을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살아갈게. 저는 딸한테 그렇게 약속했어요. 췌장암의 고통도 이제 더 이상 저를 옥죄는 족쇄가 아니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든 저는 딸이 그랬던 것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거예요. 제 남은 인생의 목표는 이제 재영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딸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제 삶을 소중히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제가 만나는 작은 인연들한테 나누는 게 제 삶의 의미가 됐어요. 저는 재영한테서 되찾은 치과 상가와 제가 살고 있는 집 등 재산을 금세 처분했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미리 정리한 거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제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아주 작은 동화책 서점을 열기로 했어요. 어릴 적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고 지혜한테도 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읽어주곤 했던 저였거든요. 몸은 아프지만 마음만은 가벼워서 작은 서점에 간판을 달고 손수 예쁜 책들을 채워넣으니까 제 마음속에도 다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언젠가 제가 떠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책을 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동네 아이들이 방과 후에 찾아와서 책을 읽고 어르신들이 잠시 쉬어가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됐어요. 때로는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손님들한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면서 인생의 작은 조언을 해주기도 해요. 그동안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돈에 대한 집착이나 복수심 같은 건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지혜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남은 시간을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요. 때로는 딸의 웃음소리가 바람결에 들려오는 것 같고 따뜻한 햇살 속에서 딸의 손길이 느껴지기도 해요. 지혜야,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해. 사랑하는 나의 딸. 이제 엄마도 너를 만나러 갈게.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해 준다는 걸 잊지 마세요. 복수보다는 용서가 분노보다는 사랑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도요.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따뜻한 봄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라요. 제 진솔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마음속으로 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